서울중앙병원 1층 대기실 1995년 2월 14일 화요일 오전 11시 40분 낡은 플라스틱 의자 위 김은숙의 손은 무릎 위에서 멈춰 있었다. 손등엔 세월이 그린 주름이 깊었다. 창밖으론 겨울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바닥에 흰색 타일을 데웠다. 정형외과 접수번호 47번. 전광판엔 41번이 깜빡였다. 대기실 구석, 낡은 브라운관 TV에선 점심 뉴스가 흘렀다. 물가 상승, 환율 변동. 은숙은 듣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창밖, 주차장 너머 회색 하늘에 고정되어 있었다. 허리 통증은 한 달 전부터였다. 하지만 진짜 아픈 건 따로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삼성 애니콜. 검은색 플립. 발신자 표시엔 서연 2글자. 은숙은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엄마, 내일 호주 가요. 별장 팔았어요. 아빠 포터도요. 목소리엔 설명이 없었다. 미안함도. 은숙은 손에 쥔 진료 접수증을 구겼다. 종이가 뻣뻣하게 접혔다. 서연아, 그게 무슨. 바쁘니까 끊을게요. 비 신호음만 남았다. 대기실 안 노인 한 명이 기침했다. TV 속 아나운서는 웃고 있었다. 은숙은 핸드폰을 천천히 무릎 위에 내려놓았다. 창밖 햇살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녀의 손끝은 차가웠다.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 남편 박준호가 버스 기사로 밤낮 없이 일할 때 그녀는 시장 좌판에서 나무를 팔았다. 1970년대 중반 서연이 태어난 해부터 겨울엔 김장 배추를, 여름엔 상추를 팔며 학원비를 댔다. 딸의 대학 등록금, 결혼 비용, 강남 아파트 전세금까지 모든 걸 쏟아부었다. 그리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석 달. 딸은 이제 말 한마디 없이 떠난다고 했다. 은숙은 접수증을 주머니에 넣고 일어났다. 진료를 받지 않았다. 병원을 나서며 버스 정류장을 지나쳤다. 아현동 빌라까지는 걸어서 1시간. 그녀는 천천히 걸었다. 남대문 쪽 거리엔 노점상들이 옷가지를 펼쳐놓고 있었다. 겨울 코트, 목도리, 털장갑. 은숙은 그들을 보며 걸었다. 자신의 과거가 거기 있었다. 작년 가을, 남편은 병실 침대에 누워 작은 갈색 봉투 하나를 그녀 손에 쥐어줬다. 은숙아, 혹시 내가 먼저 가면 이걸 나중에 열어봐. 지금은 안 돼.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질문하지 않았다. 다음 날 새벽 남편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빌라 현관문을 열었다. 오후 3시. 좁은 거실엔 먼지가 가득했다. 부엌 찬장 위 밀가루 통 뒤에 숨겨둔 봉투. 3달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았던 것. 은숙은 식탁에 앉아 봉투를 앞에 두었다. 떨리는 손으로 테이프를 뜯었다. 안에서 서류가 나왔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강남구 역삼동. 건물주 박준호. 은숙은 눈을 감았다. 숨을 들이쉬었다. 남편은 생전 단 한 번도 이 얘기를 하지 않았다. 해가 저물고 있었다. 거실 창으로 들어오는 석양이 서류 위로 붉게 번졌다. TV는 꺼져 있었다. 냉장고 소리만 웅웅거렸다. 은숙은 봉투를 다시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벽에 걸린 남편의 흑백 사진을 바라봤다. 1980년 여름 한강 고수부지에서 찍은 사진. 그는 웃고 있었다. 언제나처럼. 새벽 4시. 은숙은 잠들지 못했다.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다. 멀리서 새벽 버스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식탁에 앉아 봉투 속 서류를 하나씩 펼쳤다. 부동산 등기 서류 3장, 회사명의 문서 2장, 통장 사본 5개, 그리고 가장 아래
남편의 손글씨로 쓰인 편지 한 장. 연필로 쓴 글씨가 흐릿했다. 은수가 미안해. 당신은 모르는 게 좋을 거라 생각했어. 강남 빌딩, 해운대 별장, 임대 수입 모두 당신 몫이야. 서연이 돈을 줬지 않게 하려면 조용히 숨겨야 했어. 내가 떠나면 당신이 판단해줘. 언제 딸에게 줄지, 아니면 영영 주지 않을지. 당신을 믿어. 준호. 은숙은 편지를 천천히 접었다. 남편은 평생 버스 기사였다. 새벽 4시 기상, 밤 11시 귀가. 주말도 없이 핸들을 잡았다. 언제 이런 일을 했는지 그녀는 몰랐다. 남편도 말하지 않았다. 밖이 밝아왔다. 은숙은 편지에 적힌 이름을 읽었다. 정혜성 변호사. 종로 관철동. 남편이 남긴 마지막 지시였다. 오전 9시 은숙은 종로로 향했다. 관철동 골목 안쪽 오래된 빌딩 3층. 작은 사무실 문에 정혜성 법률사무소라는 노쇠 명패가 붙어 있었다. 은숙은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50대 중반의 남자가 책상 뒤에 앉아 있었다. 뿔테 안경, 회색 양복. 그는 은숙을 보자 천천히 일어났다. 사모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이 일을 알고 계셨나요? 네. 박 선생님께서 10년 전부터 부탁하신 일입니다. 정 변호사는 파일 하나를 꺼냈다. 아낸 서연이 남편 최도영과 함께 매각했다는 해운대 별장의 계약서가 있었다. 은숙은 서류를 천천히 읽었다. 매각 날짜는 지난달 28일. 금액은 3억 원. 명의는 분명 그녀 것이었다. 이건 불법입니다. 명의가 사모님께 있는데 서연 씨가 위조 서류로 팔았어요. 은숙은 말이 없었다. 창밖으론 종로 거리가 보였다.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 다녔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지금 당장. 은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두세요. 정 변호사는 안경을 벗었다.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다시 물었다. 정말 그러시겠습니까? 딸이 배워야 할 게 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변호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를 덮었다. 집으로 돌아온 은숙은 봉투를 다시 찬장 깊숙이 넣었다. 시계는 오후 4시를 가리켰다. 그녀는 부엌에 서서 물을 한 컵 마셨다. 목이 말랐다. 밤 9시 핸드폰이 울렸다. 서연이었다. 엄마, 나 호주 잘 도착했어. 그래, 잘 지내라. 엄마 화났어? 아니. 그럼 됐네. 끊을게. 통화는 또 짧게 끝났다. 은숙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빌라 맞은편엔 세탁소 간판이 깜빡였다. 형광등 불빛이 파랗게 흔들렸다. 그녀는 작은 노트를 꺼내 한 줄을 적었다. 서연아, 넌 아직 모르지. 진짜 부자가 뭔지. 노트를 덮고 은숙은 남편의 사진을 한참 바라봤다. 흑백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은숙은 거실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냉장고 소리만 웅웅거렸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눈을 감았다. 뜨개질하던 손이 기억났다. 서연이 초등학교 다니던 겨울 빨간 목도리를 떴었다. 딸은 그걸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춥다고 했다. 따뜻하지 않다고 했다. 은숙은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렸다. 내일 아침이 오면 시장에 나가야 했다. 김장 배추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잠에 들었다. 꿈에서 남편이 나왔다. 버스 기사복을 입고 핸들을 잡고 그녀를 보며 웃었다. 4개월이 흘렀다. 1995년 6월. 장마가 시작되기 전 습한 바람이 불었다.
은숙은 매일 오전 6시에 일어나 아현시장으로 갔다. 좌판에 앉아 시금치를 다듬고 깻잎을 씻었다. 오후엔 동네 경로당에서 노인들과 화투를 쳤다. 600원씩 걸고 지면 내고 이기면 받았다. 서연에게서는 연락이 없었다. 한 달에 한 번 짧은 문자만 왔다. 잘 지내요. 은숙은 답장하지 않았다. 핸드폰을 닫고 찬장 깊숙이 넣어둔 봉투를 생각했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6월 18일 일요일 저녁 8시. 은숙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KBS 주말 연속극. 화면 속 여자가 울고 있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 은숙은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어머님, 저 최도연입니다. 사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뒤쪽에서 사람들의 소란한 소리가 들렸다. 무슨 일이야? 서연이 지금 많이 힘들어요. 뭔 일인데? 제가 실수를 죄송합니다. 통화가 끊겼다. 은숙은 핸드폰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TV 속 여자는 여전히 울고 있었다. 그녀는 TV를 껐다. 거실이 조용해졌다. 창밖에선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6시. 은숙은 시장으로 가는 대신 집에 남았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부엌에서 라디오를 켰다. MBC 뉴스가 흘러나왔다. 부동산 투자 사기 사건으로 피해액이 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주범 최도연 씨는 해외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은숙은 라디오 볼륨을 높였다. 손이 떨렸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피해자 수십 명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최 씨는 현재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은숙은 라디오를 껐다. 부엌 창문으로 빗줄기가 보였다. 아현동 골목이 젖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식탁에 앉아 찬물을 한 컵 마셨다. 목이 메었다. 사흘이 지났다. 6월 21일 수요일 오후 4시. 빌라 초인종이 울렸다. 은숙은 앞치마를 벗고 문을 열었다. 그곳엔 여행 가방 하나를 든 서연이 서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다. 눈가엔 다크서클이 짙었다.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다. 4개월 전 떠날 때 입었던 베이지색 코트. 그대로였다. 하지만 더러웠다. 엄마. 서연의 목소리는 겨우 나왔다. 나 이제 어디로 가야 해요? 은숙은 아무 말 없이 문을 활짝 열었다. 서연은 가방을 놓고 그대로 주저앉았다. 어깨가 떨렸다. 울음소리는 없었다. 다만 어깨만 흔들렸다. 은숙은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무겁게, 천천히, 들어오렴. 그날부터 서연은 어머니의 빌라에서 지냈다. 좁은 안방 한 칸, 이불 한 채. 딸은 하루 종일 누워 있었다. 밥을 먹지 않았다. 말을 하지 않았다. 은숙은 매일 미역국을 끓여 방문 앞에 두었다. 저녁이 되면 그릇은 비어 있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서연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침엔 청소를 했다. 저녁엔 설거지를 했다. 말은 여전히 없었다. 밤마다 울었다. 은숙은 옆방에서 그 소리를 들었다. 일어나지 않았다. 가지 않았다. 딸이 스스로 울어야 했다. 6월 29일 목요일 오후. 서연은 장롱 정리를 하다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먼지 쌓인 아버지의 낡은 양복 주머니에서 회색 양복. 아버지가 결혼식 때만 입던 것. 엄마, 이거 뭐예요? 봉투 겉면엔 연필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은숙이와 서연이 어려울 때 열어보라. 안에는 작은 금고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다. 노쇠 열쇠. 번호표가 붙어 있었다. 명동 제1은행 127번.
은숙은 봉투를 받아들고 천천히 열쇠를 꺼냈다. 서연은 어머니를 바라봤다. 은숙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다. 한참을 말이 없었다. 창밖에선 매미가 울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내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거야. 언제 갈 거예요? 내일. 그날 밤 두 사람은 잠들지 못했다. 은숙은 거실에 앉아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다. 서연은 안방에서 천장을 바라봤다. 빌라 밖에선 밤차가 지나갔다.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다시 조용해졌다. 다음 날 오전 10시, 은숙과 서연은 명동행 버스에 올랐다. 462번. 창밖으론 여름 햇살이 뜨거웠다. 서연은 창가에 앉아 지나가는 거리를 바라봤다. 남대문, 을지로, 명동 입구. 아무 말이 없었다. 명동역 3번 출구. 제1은행 본점까지는 걸어서 5분.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은숙은 앞서거나 뒤처지지 않았다. 딸의 옆에 있었다. 서연의 손은 주머니 속에 있었다. 은행 로비는 시원했다. 에어컨 바람이 세게 나왔다. 카운터 직원이 두 사람을 안내했다. 젊은 여직원, 남색 유니폼. 그녀는 지하로 향하는 문을 열었다. 금고실입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계단을 내려갔다. 차가운 복도,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빛났다. 좁은 통로 끝 작은 금고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127번. 여직원이 마스터키를 꽂고 은숙이 노쇠 열쇠를 돌렸다. 문이 열렸다. 안엔 검은 벨벳 주머니 하나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다. 서연이 먼저 주머니를 꺼냈다. 안에서 반지 3개, 목걸이 1개가 나왔다. 금반지, 은목걸이. 낡았지만 빛이 났다. 은숙은 숨을 멈췄다. 그건 시어머니가 물려준 갑오였다. 20년 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 남편이 여기 숨겨뒀던 것이다. 아버지가 이걸 여기 두셨어요?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서연은 봉투를 집어들었다. 손이 떨렸다. 봉투를 뜯었다. 편지를 꺼냈다. 아버지의 손글씨였다. 볼펜으로 쓴 글씨. 흐릿하지만 또렷했다. 서연아, 이 편지를 내가 읽는다면 아마 넌 지금 많이 힘들 거야. 미안하다. 아빠는 내가 쉽게 돈을 벌고 쉽게 쓰는 걸 봤어. 그래서 숨겼단다. 이건 돈이 아니라 너희의 시간과 희생의 기록이야. 꼭 필요할 때 써라. 하지만 기억해. 이건 너를 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살리는데 쓰라고 남긴 거야. 넌 할 수 있어. 엄마처럼. 아빠가. 서연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손이 떨렸다. 편지가 바닥에 떨어졌다. 은숙이 주워 다시 읽었다.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엄마, 이걸 팔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은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건 돈이 아니야. 그럼 전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남편도 돈도. 내가 찾아야지. 내 방법을. 서연은 무릎을 꿇었다. 차가운 금고실 바닥에. 어깨가 떨렸다. 울음이 터졌다. 이번엔 소리가 났다. 흐느끼는 소리. 은숙은 딸을 일으키지 않았다. 그저 옆에 앉았다. 나란히. 한참 후 서연이 얼굴을 들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엄마, 제가 뭘 잘못했는지 이제 알아요. 뭘? 전 받기만 했어요. 주는 법을 몰랐어요. 은숙은 딸의 손을 잡았다. 거칠었다. 일주일 동안 청소하며 생긴 굳은 살. 그 손을 꼭 쥐었다. 두 사람은 금고를 닫고 은행을 나왔다. 명동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백화점, 음식점, 노점상.
은숙은 걸으며 생각했다. 이제 딸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왔다고. 저녁 6시, 빌라 거실. 은숙은 찬장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남편이 남긴 첫 번째 봉투. 부동산 서류가 든 것. 서연은 그걸 보며 물었다. 이게 뭐예요? 내 아버지가 남긴 거야. 강남 빌딩, 해운대 별장. 서연의 얼굴이 하얘졌다. 별장은 제가 팔았는데요. 위조 서류로 팔았지. 불법이야. 그럼. 은숙은 서류를 펼쳤다. 정혜성 변호사가 정리한 문서들. 계약 무효 처리 확인서. 소유권 회복 증명서. 모두 은숙 명의로 돌아와 있었다. 변호사가 다 정리했어. 넌 피해자야. 법적 책임 없어.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식탁 옆 바닥에.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저 정말 어리석었어요. 서연아. 네. 그동안 내가 너를 돕지 않은 이유는 단 하나야. 내가 진짜로 배워야 했기 때문이야. 쓰러져 봐야 일어서는 법을 아는 거야.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다. 은숙은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제 내가 정해. 이 유산을 어떻게 쓸지. 저한테요? 아니, 우리가 함께. 그날 밤 두 사람은 늦게까지 이야기했다. 서연은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고백했다. 자신의 교만, 무지, 후회를. 은숙은 듣기만 했다.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새벽 2시 서연이 말했다. 엄마, 저 청소일 계속할래요. 왜? 배워야 할 게 많아요. 일하는 것, 땀 흘리는 것. 그리고 서연은 잠시 멈췄다. 다시 공부하고 싶어요. 사회복지요. 저처럼 무너진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은숙은 미소 지었다. 남편이 바라던 딸의 모습이었다. 거실 창밖으론 새벽빛이 어렴풋이 들어왔다. 서울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다. 1년이 흘렀다. 1996년 여름. 서연은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났다. 오피스텔, 카페, 병원. 청소 일을 하며 땀을 흘렸다. 걸레를 빨고 바닥을 닦고 유리창을 닦았다. 손에 굳은 살이 박혔다. 손톱 밑은 늘 까맣게 때가 꼈다. 한 달에 40만 원. 그 돈으로 조금씩 등록금을 모았다. 은숙은 시장 좌판에서 딸의 도시락을 싸줬다. 김치볶음밥, 계란말이, 깍두기. 도시락통은 낡은 알루미늄이었다. 뚜껑이 헐거워 고무줄로 묶어야 했다. 그해 가을, 서연은 사회복지학과에 복학했다. 30대 학생. 강의실 맨 앞자리에 앉았다. 노트에 빼곡히 필기했다. 쉬는 시간엔 도서관으로 갔다. 저녁엔 청소 일을 했다. 첫 등교날 서연은 공중전화 부스에서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10원짜리 동전 4개를 넣었다. 엄마 학교 왔어요. 그래, 힘들지? 아니요. 이제 뭘 해야 할지 알 것 같아요. 다행이다. 통화를 끊고 서연은 부스 밖으로 나왔다. 대학 정문 앞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어 있었다. 그녀는 한참을 그 나무를 바라봤다. 바람이 불었다. 낙엽이 떨어졌다. 그해 겨울 두 사람은 해운대로 갔다. KTX는 아직 없었다. 서울역에서 새마을호를 탔다. 5시간. 창밖으론 논밭과 산이 지나갔다. 은숙은 김밥을 싸왔다. 서연은 보온병에 보리차를 담았다. 해운대 별장. 3층 단독주택. 마당엔 동백나무 한 그루. 대문엔 먼지가 쌓여 있었다. 열쇠를 돌렸다. 문이 열렸다. 텅 빈 집 안을 걸으며 은숙이 말했다. 여기를 쉼터로 만들면 어떨까? 쉼터요? 내 아버지가 바라던 거야. 힘든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곳.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거실 창문을 열었다. 바다가 보였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좋아요. 한 길 쉼터로 하죠. 아버지가 평생 버스 기사로 한 길만 걸으셨으니까. 두 사람은 그날부터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먼지를 털고 벽지를 바르고 마당을 쓸었다. 일주일이 걸렸다. 손은 부르트고 허리는 아팠다. 하지만 집은 조금씩 빛을 되찾았다. 이듬해 봄, 1997년 3월, 한길 쉼터가 문을 열었다. 작은 신문 광고 하나, 무료 숙식 제공, 상담 가능. 첫 주엔 아무도 오지 않았다. 두 번째 주 노인 한 명이 찾아왔다. 갈 곳이 없다고 했다. 은숙은 방을 내줬다. 서연은 밥을 지었다. 1명, 2명, 3명. 사람들이 조금씩 찾아왔다. 무너진 가정,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 갈 곳 없는 이들. 은숙은 부엌에서 매일 아침 된장찌개를 끓였다. 서연은 거실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조용하지만 따뜻한 공간이었다. 가을이 왔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바다를 바라보며 나란히 앉았다. 마당 벤치, 낡은 나무 벤치, 석양이 수평선 너머로 지고 있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다.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진짜 부자는 돈이 아니라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에요.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없이 파도 소리가 들렸다. 멀리서 갈매기가 울었다. 그래, 그게 내 아버지가 바라던 행복이야.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다. 쉼터 안에선 불빛이 환했다. 누군가는 저녁을 먹고,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처음으로 편히 잠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은숙은 딸의 손을 잡았다. 딸의 손은 거칠었다. 일하며 생긴 굳은 살. 하지만 그 손은 따뜻했다. 살아있었다. 엄마, 아버지 봉투가 결국 저를 살렸어요. 아니야. 내가 너를 살린 거야. 서연은 어머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은숙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천천히, 부드럽게. 밤이 깊어졌다. 쉼터 마당 동백나무에 빨간 꽃이 피어 있었다. 바람이 불면 꽃잎이 떨어졌다. 땅에 닿으면 소리 없이 스며들었다. 은숙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보였다. 서울에선 볼 수 없던 별들.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준호야, 우리 딸 잘 컸지? 대답은 없었다. 다만 바람만 불어왔다. 마치 대답처럼. 은숙은 눈을 감았다. 서연은 어머니 곁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바닥에 길게 늘어졌다. 엄마와 딸. 이제 그들은 진짜 부자였다. 마음이. 가장 강한 복수는 용서다. 가장 큰 유산은 사랑이다.